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대표이자 얼마 전 지옥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홀로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저를 억척스럽게 키워주신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대, 30대를 오로지 일에만 미쳐 살았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틴 끝에 다행히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맨손으로 100억대 자산을 일구며 남부럽지 않은 부를 얻었죠. 하지만 인생은 왜 이리도 야속한지요. 이제 고생 끝났다.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좀 해보려는 찰나 또다시 제 인생은 미끄러졌습니다. 엄마의 중증 치매 판정, 기억을 잃고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엄마를 보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제가 늘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저희 남편은 제 회사에서 일하던 아주 평범한, 솔직히 말하면 업무 능력은 많이 부족한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 엄마를 모시고 왔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렸었는데 그때 무릎까지 꿇고 엄마와 말동무를 해주던 모습이 가슴에 팍 와닿아 인연이 됐죠. 엄마가 맺어준 인연이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도 수군거렸어요. 대표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결혼하냐. 딱 봐도 남자가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취직 성공했네 하며 남편에 대한 서스럼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일적으로 뛰어나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듣는 평가가 어찌 됐든 적어도 제게 남편은 하늘이 내려준 구원자이자 천사 그 자체였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는 모습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엄마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딸린 식솔들만 수백 명의 대표잖아. 당신이 외부 영업 뛰는 동안 회사 내부 살림이랑 장모님 케어는 내가 시간 유동적으로 쓰면서 완벽하게 전담할게. 내가 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가 장모님도 내 엄마다 생각하면서 모시고 싶어. 낯선 요양원 간병인 손에 맡기면 당신도 장모님도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가 곁에서 모시게 해줘. 누가 들으면 돈 생각해서 하는 빈말이다 싶겠지만 절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 싶어요. 남편은 치매 걸린 노인네가 똥오줌을 못 가려 방바닥과 벽에 오물을 칠해도 묵묵히 다 닦아냈고 밤새 쌍욕을 하며 난동을 피워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웃으며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런 남편의 헌신에 늘 고마웠고 뭐든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회사 중역 자리에 앉히는 건 물론이고 남편 명의의 번듯한 상가 건물을 하나 해주면서 제 자산 관리도 남편에게 일부 맡겨뒀죠. 제 목숨보다 남편을 더 믿었고 남편은 그런 제 믿음에 부응하듯이 늘 한결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의 대규모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장거리 출장을 가야 했죠. 하필이면 기사님 동행이 어려워서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채비에 나선 제게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며 다정하게 배웅했던 모습이 선해요. 여보, 오늘 부지 매입 계약 엄청 중요한 거라며? 빗길에 운전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어. 내가 이따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등어 구워서 밥 잘 먹일 테니까 집 걱정, 회사 내부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말고 다녀와. 사랑해. 당신 없었으면 내가 회사를 어떻게 굴렸을까 싶어. 고마워. 나 다녀올게, 엄마. 남편의 다정한 미소를 뒤로하고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며 그런 생각을 했죠. 엄마가 아픈 건 마음 찢어지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참 다행이다. 내 인생이 마냥 슬프지는 않구나 하고요. 하지만 왜 그런 행복한 마음과 슬픈 일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건지. 고속도로를 절반쯤 달렸을 무렵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빗길의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제가 달리던 차선으로 무섭게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미처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엄청난 굉음이 터졌고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고통이 절 덮쳤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정신이 흐려질 무렵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과 불쌍한 우리 엄마, 두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제 세상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득한 시면 속에서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었어요. 삐삐 하는 메마른 소리가 고막을 때릴 때쯤 전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려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조차 제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었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입을 벌려 신음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온몸이 차갑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에 생매장 당한 것 같았습니다. 뇌는 뚜렷하게 깨어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데 육체는 완벽하게 죽어있는 이 끔찍한 괴리감. 그런데 얄궂게도 단 하나 두 귀만은 뻥 뚫린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미치도록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익숙하고 애타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위로 무겁게 가라앉은 의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호자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아주 깊은 혼수 상태십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 너무 커서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로 호흡을 억지로 이어가곤 있지만 사실상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에 제 속에서는 미친 듯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해요. 나 여기 있어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단 한 줄기도 새어나가지 못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침대 곁에 서 있던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내 짐승이 울부짖듯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불쌍한 우리 아내 이대로 절대 못 보냅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네? 불쌍한 우리 장모님은 또 어떡하고요? 나 혼자서 대체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숨이 넘어갈 듯 통곡하며 제 환자복 자락을 쥐고 흔드는 남편의 손길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 갇힌 전 하염없이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영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남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래, 내 옆에 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약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이 사람이면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자기 친엄마처럼 걷어주겠지. 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찾아온 건지 남편 혼자 두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남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껴안고 안도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일단 경과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한참 동안이나 남편을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회진을 마친 의료진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무거운 병실 철문이 철컥하고 닫혔어요. 닫힌 문 너머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남편은 침대에 얼굴을 묻고 끄끄거리며 서럽게 울고 있었답니다. 속으로 남편을 다독이며 저 역시 먹먹한 슬픔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병실이 떠나가라 숨 넘어가듯 오열하던 남편의 울음소리가 마치 기계 전원 코드를 훅 뽑아버린 것처럼 단 1초 만에 뚝 하고 끊기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누군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확 꺼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울다 지쳐 쓰러지기라도 한 건가? 어둠 속에 갇힌 전 눈도 뜨지 못한 채 미친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침대 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났고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낯선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남자의 한숨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지루하고 피곤함이 뚝뚝 묻어나는 한숨에 가까웠죠.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어요. 곧이어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의사 나갔어. 완전히 맛이 갔대. 평생 식물 인간이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목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우는 연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뒤통수를 쇠망치로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사를 붙잡고 숨 넘어가게 울부짖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일정을 무사히 해치운 사람처럼 들떠있기까지 했죠. 알았어. 나 지금 갈게. 이따 집에서 봐. 짧은 통화를 마친 남편은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제 귓바퀴에 똑똑히 꽂혔습니다. 그렇게 병실 문은 다시 한번 굳게 닫혔어요. 다시 혼자 남겨진 병실. 삐삐 울리는 기계음 소리 사이로 제 이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극도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제 뇌가 망가져서 끔찍한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목숨보다 믿고 의지했던 그 천사 같은 남편이 방금 저런 악마 같은 목소리로 나를 비웃고 나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철저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내 2귀로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똑똑히 들었는데도 전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당장 멱살을 잡고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방금 우는 연기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짐승처럼 따져 물어야 하는데 입술조차 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엄청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방금 전 병실을 나간 저 인간이 만약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면 불편한 몸으로 집에서 멍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을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지독한 공포와 배신감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절규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럼 그동안 우리 엄마와 내 앞에서 보였던 모습은 전부 거짓이라는 건가? 아님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건가? 헛것이 들린 건가? 흘러가는 시간도 알 수 없는 답답한 몸으로 오로지 집에서 나를 기다릴 엄마 걱정에 피가 마르고 있었어요. 내가 들었던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남편이 나와의 믿음을 저버린 거라면 우리 엄마는 지금 대체 어떤 꼴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한때는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었던 남편의 구두소리, 그리고 낯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함께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침대 머리맡까지 거침없이 다가오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산소호흡기 바로 옆에서 소름 끼치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진짜 확실한 거 맞지? 이 여자 우리 말 아예 못 듣는 거 맞아? 아까 보니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던데? 넌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더라. 눈꺼풀에 팔이라도 안 잤나 보지. 걱정 마. 의사가 뇌가 아예 죽었다고 확진했어. 이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 처리하느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 브레이크 오일 빼놓는 작업이 생각보다 손 떨리더라고. 그래도 그 화물차 기사가 타이밍 좋게 들이받아줘서 아주 깔끔하게 끝났지 뭐야.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날의 사고는 화물차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와이프 좋은 곳으로 데려다줘야 한다면서 제가 타던 차를 꼼꼼하게 관리하던 남편이 절 저승길로 떠민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여자의 입에서 더 잔인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자기야, 집에 있는 그 냄새나는 치매 노인은 어떻게 해? 자기 설마 대표이사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그 노인네 수발들 건 아니지? 내가 미쳤냐? 얘 이러고 누워있는데 그 짓거리 왜 해? 요양원 돈도 아까워서 어제 새벽에 차 태우고 나가서 노숙자들 바글바글한 역 구석에다 그냥 던져놓고 왔어. 지 이름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이제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딸 덕에 등 따숩게 지내나 싶었던 우리 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엄마를 그 새벽에 노숙자들 틈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왔다니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당장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목을 물어뜯고 싶어서 속에서 피눈물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자기야, 이제 걸림돌 아무것도 없네. 오늘 우리 기념으로 근사한 데 가서 저녁 먹자, 응? 그래, 그러자. 아우, 여기 있으니까 소독약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가자. 남편과 그 여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서울역에 버려진 엄마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널뛰는 심박수 때문에 생명유지장치의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던 제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201호 환자분! 알림 소리를 듣고 담당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오던 간호사는 제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놀라 멈칫했죠. 분명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환자였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는 눈을 치켜뜨고 있었으니까요. 간호사는 이 기적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지 담당 의사를 부르러 밖으로 향했고 전 그런 간호사의 가운자락을 마비된 팔을 들어 올려 꽉 움켜줬어요. 목에 인공호흡기 튜브가 꽂혀 있어 목소리는 아예 나오지 않았죠. 전 거친 숨만 내뱉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간호사가 눈치가 빨라 망정이죠. 제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간호사는 급히 병실 커튼을 치고 주머니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손가락에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펜을 꽉 쥐고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실종, 남편한테 비밀. 그 단어들을 적고 난 뒤 저는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퍽퍽 내리쳤어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는지 겨우 벌어지는 입에서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만 나왔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만 치는 저를 보며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쩐지 와이프 간호하러 온다는 사람이 매일 다른 여자 팔짱 끼고 들락날락 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어머님은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알아볼게요. 제가 도울게요. 일단 눈 감으세요. 그날부터 간호사 선생님과 저만의 아슬아슬한 비밀 공조가 시작됐죠. 낮에는 철저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제 병간호하느라 뼈가 빠지는 헌신적인 남편 코스프레를 했지만 병실 문만 닫히면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제 옆에 태연하게 앉아서 주식 계좌를 확인하거나 그 상간녀랑 시시덕거리며 통화를 하곤 했죠. 눈만 감고 있지 귀는 뻥 뚫려 있는데 저를 바로 옆에 두고 언제 숨 넘어갈지 모르니 지금부터 납골당 알아봐야겠다며 웃는 소리를 들을 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이를 갈며 참았죠. 남편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면 그제서야 근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커튼을 치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남편분 가셨어요.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선생님은 굳어있는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재활을 도와줬고 전 조금씩 말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쇳소리만 나더니 며칠 지나니까 띄엄띄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재활을 하면서도 엄마는 괜찮을지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수백 번도 더 울컥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나도 엄마도 지킬 수 있다 하고요. 그렇게 마음만 졸이던 날들이 계속되고 며칠 뒤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상기된 얼굴로 병실을 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찾았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하나님, 부처님, 신이란 신은 마음속으로 다 찾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본 덕분에 남편 놈이 엄마를 버리고 왔다는 역 근처 노숙자 무료 급식소 텐트에서 무사히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날이 많이 안 추울 따라 크게 다치신 곳은 없었고 혹시나 싶어 눈에 띄지 않는 믿을 만한 요양원에 엄마를 맡겨두었답니다.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엄마 어떻게 됐을지. 갈라진 목소리로 엉엉 우니까 선생님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처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돕겠다 했을 땐 여러모로 의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한테도 배신당했는데 생판 남인 간호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혹시라도 남편한테 돈 받고 입을 맞춘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일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셨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집에 치매 걸린 친정엄마 모시고 있거든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수첩에 엄마 얘기 적으실 때 저도 철렁하더라고요. 나 없으면 우리 엄마도 저렇게 길바닥에 버려지겠구나 싶어서 환자분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 믿고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건강해야 복수든 뭐든 하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진심이라고나 할까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전 선생님한테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짓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털어놨어요. 100억대 재산을 노리고 차사고를 낸 것부터 상간녀 얘기까지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치를 떨며 화를 내셨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요? 아무리 돈 보고 눈이 돌아가도 그렇지 어떻게. 끔찍해서 말도 안 나와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얘기해 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응당 맞지 않겠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간호사 선생님 말대로 복수의 시간이다 싶더라고요. 나를 배신한 대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마. 남편의 숨통을 제대로 조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침대 밑에 매일같이 처박아두는 가죽 가방. 그 인간이 상간이와 밥을 먹으러 나간 틈에 억지로 몸을 비틀어 가방을 열어봤죠. 가방 안엔 제 인감을 도용한 백지 위임장에 주식 양도 계약서까지 아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시 주주총회 및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식순지였습니다. 날짜는 딱 일주일 뒤 금요일 오전 10시 제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날이었죠.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전 간호사 선생님께 사설 탐정을 하나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 인간이 내 돈으로 뭘 하고 다니는지 우리 엄마 버릴 때 상황이 어땠는지 싹 다 수집해 달라고요. 탐정은 아주 유능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제 카드로 뽑아준 외제차 계약서는 물론이고 치매 걸린 엄마를 낯선 역에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차 안에서 웃어대던 끔찍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며칠 만에 전부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취임식을 사흘 앞둔 날 피말리는 심리전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전 탐정에게 부탁해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으로 남편에게 예약 문자 하나를 발송했어요. 남편이 엄마를 데리고 간 바로 그 역 앞에 스산한 사진 한 장과 짧은 텍스트 하나였습니다. 천사야 너무 춥다. 천사야 나 너무 추워. 천사는 치매에 걸린 저희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남편을 부르던 애칭이었어요. 우리 가족과 남편에게 직접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상간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호칭이었죠. 누군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완벽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주식창을 보며 실실 웃던 남편의 핸드폰이 띠링 울렸어요. 전 여전히 눈을 꽉 감고 식물인간 흉내를 내고 있었고 무심코 액정을 확인한 남편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숨을 어찌나 크게 헉 들이마시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일어날 뻔했다니까요.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다급하게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리던지 이럴 땐 남편이 멍청한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야, 너 진짜 미쳤어? 너 맹세코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 맞아? 지금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노인네 버린 역 앞 사진이랑 나보고 천사라잖아. 천사는 그 노인네가 나 부르던 호칭인데 그걸 네가 딴 데 떠벌리지 않고서야 대체 누가 알아? 수화기 너머로 여자가 악을 쓰는 소리가 병실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냐며 펄펄 뛰는 모양이었죠. 남편도 눈이 뒤집혀서 같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미쳤다고 내 무덤을 파? 나 말고 아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너 진짜 뒤로 딴주머니 찬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내 차 블랙박스 먹통이더니 너 맞지? 네가 지금 개수작 부리고 있는 거잖아. 나 절대 혼자 안 죽는다. 그것만 알아도. 탐정이 보낸 문자 한 통에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중질환에 빠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잤고 병실 밖 복도에서 네가 뒤통수 치는 거냐며 상간녀와 전화로 쌍욕을 하며 싸워댔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꼴을 가만히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들 수준이 딱 저기까지구나. 감정적인 분노보단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만 남더군요.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이 일을 매듭짓고 엄마를 모시러 가야지 하는 마음도 굴뚝 같았고요. 마음 같아선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의 대표이사 취임식에 쳐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깽판을 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똥 묻은 개 잡자고 나도 똥 묻은 개 되지 말자.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아하게 엿먹이자 싶었어요. 그렇게 출처도 알 수 없는 문자에 계속 시달리던 남편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소파에 골아 떨어진 틈을 타 전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 담당 변호사를 병실로 은밀하게 호출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인간이 제 인감 훔쳐서 만들어준 주식 양도증서랑 상가 명의 이전 서류들 전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 계좌랑 법인 계좌 전부 동결시키고 저 인간이 들고 다니는 법인카드도 당장 정지시켜버리세요. 대표님, 검찰의 고소장도 바로 접수할까요? 브레이크 오일 건드린 카센터 직원, 탐정님이 벌써 찾아내서 자백까지 다 받아뒀습니다. 엮이기 싫으면 제대로 증언하라고 압박했더니 숨겨둔 녹취록이랑 계좌 내역까지 싹 다 내놓더라고요. 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우리 엄마 길바닥이 유기한 죄까지 싹 다 묶어서 형사고소 진행하세요. 아, 그리고 그 상간요. 걔 앞으로 흘러들어간 내 돈도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고 걔 명의로 된 전세금이랑 통장 싹 다 가압류 걸어버리세요. 단돈 10원도 못 건지게 철저하게 말려 죽일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완벽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회사를 삼킬 임시 주주총회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사실 그날은 제가 경찰과 함께 그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완벽한 디데이였어요. 저는 밤마다 병실 바닥에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내 손으로 직접 저 인간이 수갑 차는 꼴을 봐야겠다는 도끼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어요. 여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도 내가 이 집 사위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잖아. 당신 누워서 나쁜 생각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알지? 그냥 고생한 남편한테 좋은 회사 물려준다 생각해. 계속 누워있어서 그런가? 얼굴이 묘하게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 기분 나쁘게. 드디어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 아침이 밝았어요. 남편은 제가 영원히 병상에 누워있을 거라 굳게 믿고 병상에 누워있는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걸어가며 아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간 직후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전 회사가 아닌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대로 향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제가 진술 녹화실에 앉아 그간의 정황과 증거들을 제출하고 조사받던 그 시각 남편은 회사 로비에서 아주 폼을 잡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던 남편 앞을 가로막은 건
환영하는 임원들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온 형사들이었습니다. 박정배 씨, 당신을 김금희 씨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남편은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을 찼어요. 자기가 대표이사가 될 줄 알고 한껏 거들먹거리던 인간이 바닥에 나둥구라져서 질질 끌려왔겠죠. 거의 같은 시각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서 도망치려던 상간녀 역시 공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제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옆 취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담당 형사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매직미러 너머로 남편이 취조받는 꼴을 지켜볼 수 있었죠. 형사님이 블랙박스 녹음본과 카센터 직원의 자술서 그리고 위조된 백지 위임장을 책상 위에 던지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에 발린 거짓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아닙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서 제가 남편으로서 대신 회사를 지키려고 서류를 만든 겁니다. 살인미수라뇨? 모함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으면 다 증명해 줄 텐데 지금 아내가 말을 못해서. 그 구차하고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다 못해 전 형사님께 대지를 요청하고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휠체어 없이 지팡이에 의지하긴 했지만 제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본 순간 남편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을 떡 벌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신나게 말을 걸어대더니? 여보, 당신 어떻게, 의사가 분명히 가망이 없다고. 평생 못 일어난다니까 신났었지. 내 옆에 붙어 앉아서 상간녀랑 시시덕거리며 내 납골당 운운하던 거 내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어. 우리 엄마 노숙자 텐트에 버리고 온 날부터 네가 내 인감 훔쳐서 회사 넘기려던 계획까지 내가 눈 감고 숨죽여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들더군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다 저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꼬드긴 거야. 나 당신 사랑하잖아. 장모님도 내가 다시 집으로 모실게.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응? 저는 벌레를 보듯 그 더러운 손을 지팡이로 탁 쳐냈어요. 천사라며 치매 걸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는 늙은 엄마가 너 하나 믿고 천사라고 불렀는데 그 추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와? 넌 인간도 아니야. 평생 그 좁은 감방 안에서 썩어봐. 네가 빼돌리려던 내 재산 단 1원도 못 건지게 싹 다 말려 죽여줄 테니까.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상간녀와 마주쳤어요. 수갑을 찬 채로 앉아있던 여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더군요. 변호사가 벌써 손을 써둔 덕분에 자기 전세금이랑 통장이 다 가압류돼서 당장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다며 자기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전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차가운 눈빛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미련 없이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남편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했고 자금 흐름과 녹취 등 물적 증거도 차고 넘쳤으니까요. 제가 병실에 누워 죽은 척 견뎌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법정에선 남편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됐습니다. 남편은 징역 12년, 상간녀는 살인미수 방조 및 횡령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판결이 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며느리가 독해서 집안을 망쳐놨다고 악담을 퍼부었죠. 전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대신 비서에게 지시해서 조용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업무방해 고소와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 전원을 묶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까지 얹어드렸어요. 감히 내 목숨과 내 엄마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전 가장 먼저 요양원에 모셔둔 우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그새 살이 조금 오르신 엄만 절 보더니 아기처럼 활짝 웃으시며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내가 우리 엄마 끝까지 지킬 거야. 기억은 잃었어도 제 마음을 느꼈는지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야 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배신을 알게 된 날부터 도끼 하나로 버텨온 제 마음이 엄마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비로소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렇게 차츰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안정을 얻고 나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어쩌면 제가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내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남편한테 넘어가는 걸 끝까지 막고자 온 몸으로 버텼던 회사의 든든한 임원들을 포함해 끝까지 제 비밀을 지켜줬던 병원 식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웠던 건 제 생명과 엄마를 구해준 은인 간호사 선생님.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표를 내밀자 선생님은 한사코 거절하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대표님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신 것만으로도 전 다 돌려받았어요.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대표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느꼈겠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용기 얻었는데요. 저 이런 보답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현금 대신 남편 명의로 넘겨줬었던 상가들을 매각해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에 나섰습니다. 설립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 엄마도 이쪽에서 모시고 싶다고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그랬죠. 우리 엄마처럼 선생님의 어머니처럼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 두 번 다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도 그 뜻깊은 제안만큼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전 다시 회사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여유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벼랑 끝에 서보니 포기할 수도 있는 순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혼수 상태에 빠졌어도 귀만은 열려있던 게 옳고 그른 소리를 잘 가려서 들어라. 어딘가에 계시는 신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고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무력하게 절망하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바닥을 치고 올라와 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엔 돈에 미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도 있지만 그 악마를 응징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길고 독했던 사연, 이제는 가족들과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페이지들로 다시 채워가며 살아보려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쥐게 됐으니 앞으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남편의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